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석 의원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녀 관련 그 연세대학교의 그 자료 요청을 저희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사관이 갔다 와서 가지고 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은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립하고 관계서류 보관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해서 최소 보관 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입학 전형 관계 서류를 폐기하였기에 이 부분을 보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최현석 의원님께서 따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이와 관련 조치는 최현석 의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박성훈 의원님.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 그 레미안 원펜타스 실제로 장남이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장남의 사생활 개인정보로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고요. 장남의 차량 입출입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장남의 차량은 세종내에서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해서 용산 및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아서 제출해 줄 수 없다. 또한 용산 아파트는 07년 건축된 아파트로서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결국 장남의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 맞습니까? 없다가 아니고 네. 저희가 최대한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쪽 사정이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후보자님, 지금 핵심이 이거잖아요. 장남이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자료이고요. 이거를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공허한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후보자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네. 다른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입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원펜타스가 왜 문제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많은 질문의 답변도 있으셨지만 저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정말 이 의혹을 깨끗하게 국민 앞에 좀 밝히고 싶어서 지금 가족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명 가능한 어떠한 자료라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고 합니다. 의원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님. 네, 예,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기상 의원님? 제 차례인데 차례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죠. 아, 예. 네,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전직 보좌관들의 정원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좌관에 압박한다는 내용의 말을 해서 제가 압박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건이 이 제목만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얼마나 압박이라는 제목. 그러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국민의힘이 압박하는 걸로 오해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안 읽어보시면은. 그러니 정말로 압박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입증을 하고 후보가 입증을 못한다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잘못된 프레임, 거짓 프레임에 속지 않도록 명확히 이 진실을 가려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것을
증언을 듣기 위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했다.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라. 부담스러운 부분 혹시 누군지 알 수 있고 특정에 불편해진다면 그런 내용은 다 빼겠다. 하나하나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빼라고 그랬고 그렇게 지금 이거 뭐 다 들어서 이렇게 모은 얘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증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청문회의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후보자님, 국민의힘이 전직 보좌관들에게 압박을 했다라는 뭐 그 증거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오래 알고 잘 알기 때문에 박대출 의원님이 압박했을 리가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의원님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대출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제 표현에 대해서 삭제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제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후보자님? 네. 제보는 어느 당이든지 제보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압박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압박을 받았다고 말씀 들은 그 전직 보좌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경우도 보좌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다 국민의힘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로가 실체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또 피해자들 양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 녹취록에서 녹취 나온 내용만 봐도 충분히 갑질 의혹은 끝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뭐 했니 받았니 그런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기대하십시오. 후보자님, 이 장관 직무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은 안 받으셨죠? 네. 우리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었네요. 보니까 안에 보니까 선서, 공무원 헌장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중에 장관의 리더십과 이미지, 태도 이런 부분이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 장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 책자대로 이 직원분들과 이런 태도로서 잘 임하실 수 있겠지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이미지나 태도랑 내용이 다 비슷해서 차제에 국회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용어로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질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기획예산체 출범 이유다. 맞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부처입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 전략에 미래비전 2050 수립이라고 기획예산처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보죠. 그런데 이미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실은 제가 KDI에 있을 때도 이 작업에 조금 이제 불려가서 거들기는 했었습니다. 추진 배경, 네. 목표, 내용, 방식 이 내용을 보면요. 시쳇말로 웅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이런 비전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죠. 당시 언론을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세금 부담으로 2030 세대는 힘들다. 미래에 암이 걸리지 않는 것보다 지금 당장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는 게 급하다.
국민은 내일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2030을 얘기하는 게 문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다음 보죠. 그러면서 당시에 예상한 비전 2030을 미추진했을 때의 복지 모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빈곤의 대물림, 패자 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된다. 노후 불안, 치매, 중풍, 건강, 염증, 고발 등으로 고단한 노후 생활 걱정, 출산 기피, 육아 부담, 사교육비, 일자리 감소, 고용의 질 저하, 고용 불안 심리 확산, 재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정부들이 같은 내용을 만들어냈어요. 문득 이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이 비전 2030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의 복지 모습을 보고 있으니 2006년 이후에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정치는 무엇을 했길래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무엇을 했고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특히 뒤에 앉아 계신 또 우리 기재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부든지 다음을 보면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요. 내용은 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변화한 건 없다. 다음 보죠. 그래서 2023년 11월에 이런 국가 중장기 계획에 관한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요. 그 평가의 기준 등을 봤더니 이게 구성 요소가 이게 전망이나 뭐 목표, 전략, 제약 이런 부분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다음 보죠. 전망. 먼 시계로 전망하지 않았고 전망이 방향 선택에 미반영되었다. 목표. 국민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 미래 세대 의사 반영이 미흡했다. 부적절 성과 지표 선정. 전략. 핵심 전략 빠져 있다. 연계성 미흡. 국민 의사 미확인. 제약. 재정 추계 확보 계획 없고 제약 제시된 경우 대응 방안 없다. 공통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 세운 아마 관료들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20년 동안. 다음 보죠. 그나마 평가를 했더니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전망, 목표, 전략 등을 나름 잘 세웠다. 그러나 맨 아래 보면 제약이 제도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금방 사라져버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죠. 당시 비전 2030의 비전, 함께 가는 대한민국, 희망 한국이죠. 목표, 전략. 지금 봐도 정말 충실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중장기 전략을 만든다면 2045년 우리가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부처이니만큼 이 비전 2030의 그 예를 충실히 보시고 왜 안 됐는지, 그리고 국회의 임기는 4년,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그럼 다음 국회, 다음 대통령이 와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아까 그 노무현 정부 때 2030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략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거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세워지는 2050의 계획은 지금 뭐 물론 이미 시작해서 만들고 있지만 저 기획여사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현될 수 있는 계획, 그런 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념해야 될 것은 AI 시대라는 전혀 예전에 2030을 만들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대격변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 재정은 그런 성장 엔진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해서. 예. 입니다. 네.
특히 오늘 모두 발언에서 AI 네. 대전환의 시기에서 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네.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만드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는 생산되는데 그 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도 제대로 못하고 수많은 슈퍼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뉴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여유, 평온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획예산처에서 기획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거가 지금 이제 기본 사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일을 해서 얼마를 벌건 그거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초적인 서비스들, 의료, 교육, 돌봄, 그다음에 주거 등등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안전망,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망. 이제 대통령님은 이제 사회복지 안전 매트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오전에는 업무 때문에 청문회를 보질 못했습니다만 이동하면서 방송되는 걸 보고 아까 이제 오후에 쭉 지켜보니까 우리 후보자의 처지가 한쪽에서는 배신자다.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간 배신자다. 뭐 이런 인상이에요. 그 또 한쪽에서는 이게 위장 기순 아니야? 믿을 수 있을까? 좀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못 믿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사회의 정치적 그 균열 구조가 너무 극단적이고 사실은 그 조금 자유롭게 서로 각 진영의 좋은 정책들 혹은 좋은 인물들을 서로 편하게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또 당연한 일이라고 또 한편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그런 그 단단한 벽을 허무는 그런 또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래서 이제 후보자도 수용을 한 것이라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우리 후보자가 느끼시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니까 사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장 요 문제 내가 꼭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남의 대학 입학에 대해서 이거 무슨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부당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사회기여자 전역의 국위선양자는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학교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내부의 기준이 있고 결국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서 자격 요건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을 선발할지 말지 하는 평가에는 0%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그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능, 내신, 그다음에 영어 각종 성적, 그리고 필기시험, 구술시험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장남의 경우에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적 우수자입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의 경우에는 토플, SAT, 그다음에 뭐 AP라고 이제 미국 대학 과목을 해서 먼저 시험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5등급 받아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부족한데 누구 찬스로 간 거 아니냐.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3.85 학점을 받았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 이상 저희가 더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자료 폐기 보존 기간이 경과해서 아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 누명을
벗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네. 분들은 뭐 당연히 아마 소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자료가 다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네. 그렇겠죠. 예, 예. 뭐 진실은 신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최기상 의원이 그 장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공감하고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TF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획예산처를 분리 독립해야 된다. 독립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분리 설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전망과 비전 기획을 만드는 이제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또 편성하고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또 그런 역할까지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멀리 보는 망원경도 필요하고 네, 자세히 들여다보는 현미경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획예산처의 설치 취지, 또 불리한 취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장관으로 우리 후보자를 또 지명한 취지, 그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로 지금 재정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고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근데 그렇게 적극 재정을 하려면 사실 그 재정의 한 푼 한 푼이 쓰이는 재정이 가성비 높게 비효율 없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온 사람이고 또 제가 했던 일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의 효율화 그리고 모든 그 의무성 지출,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보고서와 그런 것을 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저는 외인 구단처럼 온 사람이라 정부 안에도 또 이제 정치권과도 별다른 연계 없이 제가 이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낼 수 있을 레드 팀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혹시 보신 것은 아닌가. 지금 재정에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만큼이나 그 연계시킬 때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림은 중장기 계획은 따로 그리고 단년도 예산은 늘 따로 가서 중장기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연동시키면서 재정에 어떻게 보면 단단한 재정 원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드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망원경과 현미경을 균형되게 들고 네. 있을 사람을 선택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네,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때문에 국방 예산을 대거 네, 증액을 해야 3.5%. 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국방 예산을 과거의 전통적인 국방 예산의 기준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사회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되 사회의 다양한 각 구성들과 함께 편성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어야 국방 예산도 증액이 되고 다른 사회 분야 예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늦게 오셔서 1분 달라 그러십니까? 다들 하시던데. 1분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관점의 예산 편성, 전략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약간 무슨 답습적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재정에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질곡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원칙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특히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다양하고 폭넓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방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5%를 달성하도록 GDP 대비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국방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국방 예산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방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GDP 대비 비율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참 어려운 과정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후보자께서 그 당을 여러 번 옮겼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당에서 비판하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또 그 다음에 다시 통합돼서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같이 일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의원을 하거나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에 속해 있을 때도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12상 비상 개헌과 내란에 대한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에 관한 입장이 분명하게 후보자 입장으로 바뀌신 거 맞죠? 네. 네. 저는 최소한 헌법과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나라에서 그가 공직을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최소한 이 범주 내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신봉하면서 현재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전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여야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영을 극복하고 도약의 한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진영 정치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현실을 깰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은 돌 맞게 되어 있다는 거 저도 20년 정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추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또 개인의 신상과 여러 부분에 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제기를 하는데, 아까 저도 한 연세대 관련한 입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가름하고,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생의 선발 사정 과정을 전 최소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의혹을 제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따르는 내란 중요 종사 임무자들에 대해서 마치 무죄를 준 것처럼 석방을 줄 것처럼 예측했지만, 현재 헌법과 법률 안에 있는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유죄를 때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가는 정도의 축적의 역사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후보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그 전자를 빼고 좀 더 소명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소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약을 점수를 부풀려서 당첨되기 위해서 혼인한 아들을 혼인 안 한 걸로 했다라고들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공개하지 어려운 제 참담한 우리 가족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만약에 청약 때문에 혼인을 해놓고 혼인 안 한 걸로 했다면 청약 기준일이 끝난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혼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1년 반이 지나 혼례를 올린 지 2년 동안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하여튼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참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계획은 혼례를 올리고 나서 당연히 그 부부가 신혼집을 가지기를 계획을 했지요. 근데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부적절하고 상당히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명확히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이 입장문에서 보시면 전 잘 지적을 했는데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고교육세 기록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기재에서 보면 2025년 상반기 1, 4분기, 2, 3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조금 1.3% 올라갔는데 결국은 4, 4분기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 저성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정부 3년 전체 평균이 2.0% 성장이었고 작년 윤석열 정부의 절반이 1% 성장으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정책에 대한 투입 그리고 전환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기획개선처 장관으로서의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단 성과가 나고 성장 엔진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신기술이나 신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는 것, 이게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민생도 많은 부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하되 성과가 나는 곳,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곳,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제도 한번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이 되면서 양 부처 간의 협업과 그 전체 경제정책과 기획예산의 부분과 전체 재정정책의 부분이 분할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보. 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실험했던 그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분리가 일정 부분 성공도 했지만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미완의 숙제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이 두 부처가 상당히 서로 협력해서 원팀으로 이뤄내야 될 일들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대신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 경제 운영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향타와 키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여당의 간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깔끔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들으면서 아쉬운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공직자의 자세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퍼블릭 마인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없다. 이것만으로 공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정법과 정서법이라고 늘 합니다만은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점들을 늘 고려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잘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너무 이게 지금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쭉 들으면서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 자체인데 이 후보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랄까요? 검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정치를 하셨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로 의혹 중심으로 이제 가니까 후보에 대한 능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결국 이제 두 번째 질문 때 그런 정책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간사로서 시청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원펜타스 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후보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드님의 그 질병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라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것이 그 주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부정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사실 그 자격의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그 위원장과 저희들 간사들께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하겠습니다.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 제안을 뭐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남의 연세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대학교 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구나 뭐 부모 찬스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의 세습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게 정서적으로도 특히 청년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사회적 기여 전형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배우자께서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이 연세대학교에 이 사회적 기여 전형으로 2010년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1년도인가 우리 당의 김춘진 의원이 특혜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13년도에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이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서는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절차였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거는 또한 특혜로 지목이 돼서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때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뭔가 이렇게 그런 특혜의 문제 지적이 있어서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또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을지라도 국민 정서에 맞는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제안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천하람 의원께서 이제 비망록 을 이제 저희들 자료를 주셨는데 명확하게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망록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가요? 이럴 걸로 보입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추정인데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사무실 직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또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다가 본인의 추측과 짐작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을 들락거리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방문객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막 다 버무려져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제 제가- 얘기인 것처럼 실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후보자께서 절대 쓴 글은 아니다. 네, 제가 쓴 글은 그리고 아니고 누구한테 시켜서 쓴 글도 아니다. 이런 거를 누구에게 아니면은- 시켜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서 나간 자료가 뭐 뭔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나온 자료도 아니다. 저한테서 나간 자료가 변경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자료는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의 일정 같은 것이 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후보자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자료다라는 걸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판결 후에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의 의원들은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조성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네.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주장하고 있고, 내란이 아니다 주장. 1분 더 주세요. 간사니까요. 왜 내란인지. 그다음에 체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반했으면 체포하는 게 정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왜 정당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라는 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잘못 판단했다 뭐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는 저희들한테 좀 진정성, 신뢰감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님의 말씀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질의 시간 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네, 내란에 대한 생각은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이고, 그때 당시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국회의장 등등을 체포하려 하고 물리력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제 두 번의 질의가 더 남아 있고 다들 저는 이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오전 질의 이렇게 종일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두 가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계신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녀 대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 부분의 의혹이 지금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90억 원대 아파트, 청약. 이게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면 자백하는 거랑 마찬가지 꼴이 되는 겁니다. 잘 좀 자료 챙겨서 아까 약속하신 자료를 빨리 주셔야 남은 질의 시간에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네. 부탁드리고요. 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그걸 못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말 좀 해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자,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사자는 사과를 못 받았다고 바로 대받아 쳤습니다, 아침에. 자, 그때 그 인턴이 몇 살쯤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 장남이랑 동년배 뻘이라고 합니다. 그 후보자님 장남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듣고 느끼는 게 하면서 아들 생각이 안 났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님 청문회용 목소리와 이게 갑질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요. 두 얼굴의 이해운입니까? 두 목소리의 이해운입니까?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아시죠? 강선우 후보자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 탈탈 다 틀리고 김현지 실장 전화 받고 그다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그 12월 29일 날 있었던 김병기 전 대표님의 그 녹취 파일 이거로 1억 뇌물, 3억 뇌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TV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공천 뇌물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닙니다. 사퇴한 날짜는 7월 23일인데 이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7월 23일 날 사퇴를 했는데 있었던 일 대부분이 소위 갑질입니다. 갑질 의혹. 그래서 보좌진한테 자택에 쓰레기를 폐기하게 한다든지 자택에 가서 변기가 막혔으니까 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보좌진을 48번을 교체했는데 후보님도 이 갑질하고 비교해 보면은 후보님의 갑질도 강선우 의원 못지않고 오히려 더 심한 부분이 있다. 아까 우리가 들은 녹취처럼 강선우 의원은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야를 하고 이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갑질만 가지고 사퇴한 게 강선우 후보자인데 후보자님은 갑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어제까지 단독 소위 특종이 난 게 119개나 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47개인데 대부분 갑질에 가는 부분이고요. 후보자님은 갑질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강선우 후보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갑질 훨씬 적게 했는데 사퇴하고 후보자님은 갑질 더 많이 하고 플러스 알파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100억대 아파트 아들 취업, 병역, 입학 줄줄이 다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혹의 무게가 강선우 전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생각 바뀐 거 좀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낯부끄러운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났다. 폐륜, 막말, 연인을 속이고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한 불륜남이다. 이렇게 2018년 6월 달에 성명을 내셨어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그때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전체 한 거고 저는 이 기자회견장에 가지 발표를 않았. 하셨어요. 후보님이 발표하셨지.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 갔어요?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네, 위정 저는 아닌지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노인네. 자, 대한노인회 가셔서 하셨던 걸 대한노인회라고 한 걸 가지고 후보자님이 당원들한테 돌리라고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정 아닙니까? 오후에 증인 나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돌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자, 오후에 증인 나오니까 그때 증인 선서 받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범죄 집단 뽑는 것도 아니고 대표부터 그때 당 대표이셨던 모양입니다. 전부 재판장 왔다 갔다 한다. 채널A.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인격적 자질, 한국경제, 법망 피해가는 법꾸라지 행태, 세계일보. 이 생각은 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똑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생각은 똑같다. 근데 정책 때문에 들어갔다 이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겁니까? 네. 예, 야,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다음 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을사늑약을 밀어붙였던 매국노 이완용의 마음과 다름없는 짓이다.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썼다고 지금 주장하시니까 썼겠죠. 뭐 증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생각도 변했습니까? 파주 연설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주가 3천 시대. 이거 지금 주가 5천 시대를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주가 5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3천 시대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통화정책이 많이 풀려가지고 코로나 때 많은 자금이 풀려서 굉장히 거품이 우려되던 시기였고 지금 주가 5천하고는 상황이 지금은 물가도 알겠습니다. 안정돼 뭐 있고 상황에 팽창 따라서 통화정책이 생각이 아닙니다. 자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에 제가 따라서가 접수하겠습니다. 아니고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하는 경제 여건의 겁니다. 상황이 좀 뭡니까? 예, 경제 여건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저거 한번 보죠. 그 아파트 이사 저거 슬라이드 있나요? 이삿짐 계약서입니다. 이 희한한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자, 원 펜타스에 들어갈 땐 가방만 듣고 들어갔다 그러셨죠? 아니요, 그 저기 식탕하고 그런 건 몇 개는 들어갔죠. 의자 몇 개. 옷산 가방만 들고 들어가셨다며. 자, 여기는 어디 갈 때냐면 용산 가실 때 계약하신 서류인데요. 장소를 미정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컨테이너 3개를 빌려가지고 81평 아파트에 있던 걸 여기 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창고에 다 넣었습니다. 창고에 다 넣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들어가실 때는 원 펜타스 들어가실 때는 아까는 옷 가방만 들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집은 지금 여기 다 창고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7월 30일 날 원래 있던 반포집 계약이 끝나서 거기에 있던 물건들 중에 버릴 건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창고에 넣고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넣고. 계약서 있잖아요. 예. 1,100만 원이나 들으셨대요. 이사하는데. 예, 그래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때 우리가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글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 질문에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 예, 자고 원펜타스로 하는데 들어갈 원펜타스 때는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냐고. 그 창고에 있던 걸 다 꺼내서 갔지요. 그러면 이삿짐 계약서 또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두 개를 같이 이거 같이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 가방, 옷 가방만 그거는- 달랑 들고 들어가셨다고 그거는 하셨잖아요. 용산 갈 때 얘기고요. 자꾸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아니 됩니다. 바꾼 적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81평 아파트에 있던 거를 24평에 못 넣으니 창고에 갖다 놨다가 네. 다시 원펜타스로 다 옮겼다. 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깨끗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돼 있는지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고 아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속기록 오전 거 있습니다. 자꾸 말 바꾸지 마세요. 아니요, 말은 안 바꿉니다. 제가 오해되게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면 제가 왜 이 계약서를 공개하고 제출을 하겠습니까? 공개하고 제출할 때는 그 뜻이기 때문에 공개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들은 분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최대한 국민 눈높이를 제가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눈높이가 부족하실지는 몰라도 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후보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한 달은 그 서류 해내는데 저희가 4,000개 가까운 서류를 해내라고 하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론을 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적합 의견이 68%고 적합 의견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데는 부적합 의견이 47% 나오고 적합 의견이 16% 나왔습니다.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적합과 부적합이. 그리고 민주당 그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더 높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적합보다는 부적합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서 정태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 청문회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하셔야 되고 지금 그
박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과거에 했던 말씀들, 뭐 이재명 후보 당시나 아니면 뭐 이재명 당시 뭐 경기지사 때라든가 이럴 때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부분도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요. 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줄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뭐 끝까지 청문회 하시겠죠. 그래서 끝까지는 가겠습니다만은 이 의원님들이 다 하나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불지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 말고 국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성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하고 정인들께서 나오시고 또 정인들도 선서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정회했다가 다시 열리는 그 청문회의 시간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정이 오고 가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그 처벌도 따를 수 있고 서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정의 나왔습니까? 간사님들 정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도 되나요? 후보자도 잠깐 좀 숨 쉴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요? 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분에 할까요? 10분 할까요? 5시 17시 20분에 그럼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인을 채택하신 의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건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께서는 정인으로 출석하셨고 손주화 서울 중구 구의원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정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정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시 모욕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정인은 정인을 대표하여 오상훈 정인께서 해주시고 다른 정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상훈 정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수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인들 이름부터 성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상훈 국세청 자산구세국장입니다. 네, 그다음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정수호입니다. 네, 다음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권오인입니다. 네, 그러면 오상훈 정인께서 대표로 정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계획재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되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보충 질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보충 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정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정인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경우 정인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며 정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정인 참고인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인을 신청하신 천하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후보자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까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펜타스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보여요. 좀 더 시원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펜타스를 언제 어떻게 포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는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아까는 위증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아까는 네라고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 그러면 정일영 의원님을 정일영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함부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속기록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지금 답변을 대강대강하고 사실관계랑 다르게 답변하시면 이게 청문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국토부 정수호 과장님 그 위장 미혼도 부정청약의 한 유형이고 국토부가 단속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요. 이건 뭐 위장 미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건 많이 단속하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위장 미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도 청약할 때 부양 가족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청약 제도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혼이면서 네. 청약자와 같은 주소에 1년 이상 같이 거주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자로 그러니까 이제 위장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양 가족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직 장관이 되시지도 않았는데 답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장관 되면 아주 큰일 나겠네요. 네, 부동산원의 권호인 부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셔? 그러니까요. 아니 죄송한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저희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장 미혼인 상황에 자녀를 청약에 넣으면 되냐 안 되냐 기본 원칙을 물어보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되지 거예요? 않습니다. 예. 하면 안 되죠.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하고 신혼집 없고 이런 게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의심을 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알고 위촉할 있고요.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관계잖아요. 결혼식하고 신혼집 없고 그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했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난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혼한 경우에도 네. 부양가족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파탄 나도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안 되고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이거 원펜타스에도 이혼한 자녀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혼인관계에 없는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에 못 넣도록 한 취지가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할 정도면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루어가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이혼한 자녀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이게 지금 뭐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다 뭐 했더라도 이런 사람도 부양가족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고개를 답변하세요. 끄덕지 마시고. 예.
예,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그 부정 청약인지 여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네. 증거를 통해서 자, 제가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혜훈 후보자 하는 얘기처럼 위장 미혼 상태에 있다가 막상 적발이 들어오니까 단속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자녀랑 며느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은 혼인 관계가 좀 파탄난 상태에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례를 봐주기 시작하면 위장 미혼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정청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서 하나만 판단할 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럼 처음에는 조사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토부에서. 근데 그러다가 청문회 보고 청문회에서 따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물러섰죠.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 의혹이 나왔는데도 단속 안 했을 겁니까?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법상으로 당첨자가 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저희가 경찰에 수사 당연히 의뢰하는 그런데 겁니다.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또 국회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그때도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조사 못한다, 단속 못한다. 대한민국 국토부가 그따위로 일하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경찰에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모르고 있는 건이라면 의뢰를 하겠지만 이미 경찰에 경찰 고발된 건을 고소 고발 들어가기 전에 국토부에 먼저 저희가 조사할 의향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무슨 경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예,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시죠? 네. 참고인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성명 되시고요. 네, 저 참고인 손주아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주아 참고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쭉 보셨습니까?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서 총평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이제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좀 거짓말이 좀 많았습니다. 주로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4월 이후 탄핵 선고 이후에는 활동을 잘 안 하셨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정치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규탄 집회 이런 것도 다 저희 동원령까지 말씀하시면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거리에 내건 현수막 당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붙였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아니라는 카톡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다음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참고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당협위원장 허가가 없으면 절대 개첩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장소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항상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카톡 보니까 글씨체까지 크기까지 위치까지 전부 다 지정해주고 있던 카톡인데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혹시 좀 부족한 경우 있으면 직접 또 다른 의원 통해서 더 검색해서 장소를 새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또. 예. 아까 또 제가 노인네라고 이렇게 발음 잘못하신 거를 돌린 적이 있냐는 건데 저도 사실 당협위원장이지만 이런 건 저는 안 돌립니다. 치사해서. 근데 이게 돌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링크를 올린 걸 봤는데요. 텔레그램 방이었고 그 텔레그램 방에서 또 다른 의원들에게 그 링크를 올리면서 이걸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또 그 사이에 다른 분으로도 제보 받았는데 이게 보신 것처럼 돌리라고 하면서 쭉 돌렸고 밑에 또 의원께서 공유하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밑에 줄줄줄이 답이 들어있는 이걸 또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TV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후보자가 아까 또 제가 정치적인 변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본인의 욕심으로 자리를 좀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물어볼 거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참고인들 보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참고인만요. 예, 박주민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예. 예, 참고인 감사합니다. 그 삭발을 강요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삭발은 이제 특정 의원에게만 지정을 해서 나오라고 했었고요. 모든 당협 의원들에게는 이제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나갔던 의원들도 삭발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당원권 운운하면서 삭발을 강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네, 탄핵 반대 집회 일원이었고요. 저희 전국에서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잠깐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 정리하고 계시죠? 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회에서 삭발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삭발식이 끝난 뒤 인근 중식당에서 너네는 공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참석하셨던 의원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경선 안 시킨다. 무조건 내가 찍어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후보자는 이러한 행태를 작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장관 제의를 받은 것은 숨기고 당무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갑질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작년 11월 제가 참석했던 당협 운영위에서도 나는 경선 안 한다. 특히 기초랑 강력까지는 경선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공천권이 아예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거는 삭발 갑질에다가 공천 가스라이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정수호 과장님. 네. 예. 그 국토부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 가족의 위장 전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인 자녀, 부모님 말고.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예. 미혼이면서 같은 주소에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장 전입으로 하는 사례가 예, 있습니다. 위장 전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혜원 후보자와도 비슷한 경우는 없었죠? 예, 위장 미혼? 이게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네. 그런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직장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직장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의심을 해서 의심 사례로 경찰에 예, 그래서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장님이 이걸 인지했으니까 이제는 인지했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예, 맞습니다. 사실 청약 제도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심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들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제도상으로 모든 그런 위장 전입이나 이걸 적발하기는 곤란하고요. 선량한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정 청약의 폐해, 그다음에 어떤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알고 부정 청약이 그래서 시장에서 좀 예, 근절됐으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인지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상훈 국장님. 네. 그 정여세와 관련해서요. 네네. 영종도 지금 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잠깐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가족 투기로 정여세 탄루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억 3천인 기준시가 땅을 3억 8천보다 작게 금액으로 취득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친족 간 저가 매매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2006년까지는 그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저가 매수가 혹시 있게 됐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가족 간의 정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드러났죠, 그죠? 이 이혼 가족 전체에 대한 지금 뭐 조사를 국세청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려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예, 예.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니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 이 이혼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제보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저는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들어가서 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정인과 창구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윤영석 의원님. 네. 방금 그 오상훈 과장님, 오상훈 국장님이신가요? 네, 국세청 예. 자산관세국장입니다. 예. 거기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후보자의 이제 자제들이 네네. 그 대부업체 네네. 그 회사채를 이제 2016년, 2017년 뭐 그 당시에 그 3억 원치를 매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자의 발언대로 그 대부업체가 망했어요.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망했어. 그래가지고 후보자의 아들들은 그 회사채를 액면가 그대로 매입가 그대로 3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시점에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가 이미 망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후보자의 배우자는 또 그걸 3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들의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채를 사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채의 그 매입 그러니까 매도 매입 회사채의 1년 번호를 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전혀 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찾아보니까 전형적인 그 편법적 여고 우회적 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탈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는 이제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그 있다는 걸 철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거는 충분히 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채의 그 매도 매입 회사채는 전부 1년 번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여기 동일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명백한 그 편법적 여다. 그래서 이걸 국세청에서 한번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상훈 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오상훈 국장 잠깐 나오실래요? 예. 일반적으로 말이죠. 네네. 할머니와 손자 간에 네. 상가를 사고 팔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자 간에 이제 현금을 정의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근데 그 받은 돈으로 정의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예. 근데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데 정의세를 또 빌려줘요. 그리고 또 갚습니다. 갚는 형태로 또 은행에는 그 계좌이체를 또 송금하는 그 흔적을 남겨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어떤 조사를 합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예, 증여세 대납인 경우에도 대납인 경우에. 증여세 대납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둘 다 확인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네네, 이 사실관계 지금 여부를 이 확인해봐야 예원 됩니다. 후보자의 경우거든요. 그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그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국회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조사 대상 지금 선정-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죠? 그 해당 사항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네.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조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당 사항은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 말씀드릴 사항이 그러면은 아니라고 조사가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답변은 명확한 거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사실 연구를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죠. 예, 확인해봐야지 알겠습니다. 탈세 여부를 알 수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자, 제가 증인 참고인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까지 우리 후보자가 진술했던 것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기억에 차고인지 자꾸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그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거짓 진술하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진술하라고 거짓 진술하지 말고 위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잘 들으셨죠? 네. 대부분 보면은 지금 거짓 진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본 위원장도 지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청문회 진행하는데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국장님, 지금 그 사실관계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정할 텐데,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그 이해운 후보자 관련돼서 정여세 탈루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그 이의 제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셨죠? 예. 봤죠?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증인하고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잠시 이석하는 동안 기다리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충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이고 먼저 시간을 좀 쓰신 분들은 그 시간에서 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말 한번 보세요. 아빠가 연대 교수잖아. 없는 걸 만들어서 큰애를 입학시켰어. 이거 이해운 후보자가 주변의 지인한테 한 얘기라고 제보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없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이거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 이거 관련돼서 녹취나 진술 같은 게 나오면 아들의 연세대 입학 취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동의하시겠냐? 가능이 아니고 당연하다고요. 예,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연세대 2010년도 신입생 모강 요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집 요강을 보고 국내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위 선양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 의견은 어때요? 이걸 읽어보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국내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손자가 있으면 내가 연세대학교에 국위 선양자로 지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답 읽어보세요. 의원님, 아까 의원님 네. 안 계실 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YS 대통령의 아들이 저 국위 선양자로 해외에서 YS 대통령이 세계의 상을 받으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자, 그래서 전형에서 잠깐만요. 예, 입학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네. YS 대통령 손자 알겠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 장남의 지금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국위 선양자라고 생각하세요? YS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이분이 국위 선양자라고 제가 생각한 적을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YS 대통령 아니 이분이 국위 선양자냐고요.
이분이 국위 선양자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네, 동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요? 네. 정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후보자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내무장관이나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 국위 선양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요, 의원님. 학교가 만든 기준이고.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자, 이혜원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국위 선양자 입학 전형 사례는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얼마 전에 예. 없어졌다고 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잘 아시죠? 자,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보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이 헌법 알고 계셨습니까? 그 헌법은 몰랐지만 어쨌든 몰랐다고요? 저 헌법은 아니,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헌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11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훈장 등의 영전은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법률이나 법률 행위는 다 무효다. 그거 아시죠? 자, 조부의 훈장 수훈의 혜택을 주는 연세대 입학 전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대학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중을 제가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헌법을 보고 조부의 훈장과 관련돼서 손자의 대학 입학에 혜택을 주는 연세대의 어떤 이런 입학 사정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위법합니까? 위법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헌법을 위배한 건 아시겠어요? 헌법에 반하는 건 아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그건 법적인 건 잘 몰라서. 아니,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손자가 받으면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헌법을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을 하세요. 헌법 위반했죠?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의원님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내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헌법시효의 역할을 해야 될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십니까?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자, 할아버지의 훈장을 근거로 해서 연세대학교에 특례 입학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손자가 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전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니, 이 헌법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이현 후보자 답변하세요. 이 지금 아니, 이현 의원님, 후보자의 저는- 장남이 연세대 입학한 게 헌법을 위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저 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연전이 뭘 뭔지를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헌법은 우리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입니다. 아니, 그건 의원님 아시죠? 그게 아니고 저기서 얘기하는 훈장 등의 영전이 의미하는 예. 바가 뭔지를 자, 좀 알아야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위배한 걸 보면은 저는 이혜원 후보자 장남이 연세대 입학할 때 이 2010년을 보면 연세대의 조직적 입시 비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김영세 교무부처장의 자녀 입시 비리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의원님, 대학의 입시는요, 총장님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학처장도 아니고 교무처장도 아니고 부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저거를 관여하겠습니까? 의원님, 자, 대한민국의 대학이 그만하시죠. 그렇게 자, 간단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질의 때 우리 키예프에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부정 입사했다는 의혹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그 쉬는 시간에 장남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키예프의 입사할 때 본인의 연구 성과로 낸 논문 2개 중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차모 씨와 같이 공동으로 저작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우리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로 논문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린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따가 질의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차 누구를 하면 당연히 알 겁니다. 아마. 예. 네. 논문을 같이 썼던 차모 씨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실증 자료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력 사용량 그리고 가스 사용량으로 세대수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료로는 지금 이제 그 며느리께서 다행히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던 것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근데 4월 30날 용산으로 이제 장남이 레미안 퍼스티지인가요? 거기서
용산으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해요. 그때 전력 사용량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후보자 주장대로 2명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200kW씩 왔다 갔다 하다가 7, 8, 9 이때가 좀 전력 사용이 늘어나요. 에어컨을 켜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시 백을 해서요. 24년도 우리 온 가족이 용산으로 전입해서 올 때, 그리고 그 이전 후보자 주장대로 하자면 며느리만 그 이전에는 존재를 했고요. 그 집에 5가족이 다 이전했을 며느리는 전출했고요. 또 전출에 갔을 때 5가족이 다 전출에 갔을 때는 며느리가 다시 전입 신고를 해요. 그러면 5명이 들어왔을 때 보통 한 사람 늘어날 때 에너지 사용량이 50에서 100kWh가 더 늘어나요. 그런데 장남이 25년 4월 30날 전입해서 들어온 때하고 5가족이 살았을 때하고 오히려 적게 사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그래서 후보자님 가설이, 저는 제 가설은 이거예요. 며느리가 혼자 살았고 장남이 세종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했다가 제 가설이고요. 후보자님 가설은 이 데이터가 계속 부정을 해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의원님 지난번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8월에는 가족 여행이 10일 이상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10일 갔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용산에 저희가 갈 때는 한 달 정도면 대충 끝이 날 줄 알고 이사 계약서도 한 달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분양이 되는 바람에 좀 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의 대부분은 창고에 넣고 용산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가족들마다 간단한 옷가지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네. 살고는 계셨잖아요. 네, 5가족. 그런데 후보자 주장에 따르면 5가족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전력 사용량이 늘어야 됩니다. 장남이 이쪽으로 전입한 25년 4월 30일 이때 2인 가족이었어요. 그때 전력 사용량하고 설사 10일 여행을 가셨더라도 20일간 5가족이 살았던 전력 사용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0에서 100kWh가 더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의원님 이제 그런 경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얼마나 생활을 하느냐, TV도 켜고 온갖 전자제품을 쓰는 경우하고 그냥 새벽에 들어가서 새벽에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하고는 전력 사용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상황이 달랐다. 그러면 장남은 4월 30날 용산으로 이전해서 또 직장은 세종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며느리가 하루 종일 TV 틀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평균적인 데이터는 한 사람이 늘어날 때 50에서 100kWh가 더 사용되는데 그 이쪽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2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나 똑같은 평균치를 거의 보여준다.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주장한 그 가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데이터로서.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동일 평형 평균 사용량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그 집의 가스 사용량이에요. 5인이 이전을 했는데 1인이 사용한 가스 사용량보다 적어요. 취사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 이전 데이터를 보세요. 네. 며느리가 24년 2월에 전입 신고하거든요. 24년 2월에 130 세제곱 평방미터 단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줄어들죠. 겨울이 끝나. 예, 1분 주세요. 그리고 줄어들어요. 그런데 6월 18 세제곱 평방미터예요. 그런데 5가족이 이제 7월 30일 날 오죠. 덜 사용해요. 5가족이 사용하는데도 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평균적인 데이터가 또 비교할 게 25년 6, 7, 8이에요. 19, 11, 8
똑같아요. 이 가설은 뭐냐면 제 가설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이혜은 후보자 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또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좀 해명이 좀 필요해요. 예. 소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더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은 그 용산으로 저희가 전입했다고 돼 있는 7월이 8월보다 늘고 8월이 또 9월에는 8월보다 또 2배 늘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에너지 캐시백에서 나온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한 번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관리비 데이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관리비 데이터를 보시면 7월에 비해서 8월이 뛰고 8월보다 또 9월이 뜁니다. 8월은 저희 이제 가족이 10일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청약이 끝나고 나서 청약 기준인가 무관한 기간의 일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네. 29일이요. 네. 4월 29일 무슨 날이냐면 25년 4월 29일이요. 국토부 부정청약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날이에요. 네, 아까 들었습니다. 네. 이 다음 날 장남이 용산으로 전입 신고를 해가요. 들었습니다. 이제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느끼기는 예. 지금 그 다음 날 바로 정말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4월 30날 장남이 용산으로 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가스 사용량, 그리고 며느리가 옮겨간 왔다 갔다 한 것, 그 다음에 가족이 옮겨온 것, 장남이 이전한 날짜,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초점이 이 청약을 유지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지켜봤다. 네,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청약이 아니고 부정청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우연히 그렇게 날짜가 맞다고 하시니 참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인데 의원님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후보자님 관리비 한전에서 전기 사용료를 요청해서 관리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관리비에 나오는 거하고 한전 자료하고 다릅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니, 낸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관리비 한번 내역을 보십시오. 내역을 저희가 제출했거든요. 일단은 김영환 의원님의 가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를 포함해서 후보자의 자제들이 할머니로부터 KSM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습니다. 그죠? 네. 네. 그 장남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요. 네. 그 주식을 증여받은 날짜를 2016년 12월 15일로 기재해서 신고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신고 날짜는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이게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5일 날 증여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KSM이 제출한 후보자 가족 주식 보유 내역에 보면 할머니의 증여에 따라서 자녀들의 주식 변동 시점이 2016년 10월로 기재되어서 제출되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받은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왜 회사는 10월이라고 할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네.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글쎄요. 예. 이렇게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네. 가산세를 물게 되죠. 네. 그런데 말이죠. 2017년 3월 27일,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 날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그 나흘 전에 1,610만 원이 두 차례 출금됩니다. 장남의 계좌에서 3,240만 원이 출금된 게 아마도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출금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랬을 겁니다. 증여금에서 배당금에서도 내고 네. 증여금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6,653만 원이 장남 계좌로 들어와요. 그날이요? 예. 예. 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6,650만 원이 들어오기 전에 장남의 그 계좌의 잔액은 얼마였냐? 349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보내준 거죠? 아니요, 이거 저희가 일단 모든 그것은 그 본인들 예금을 어디서 해지를 했을 겁니다. 아마 2016년 말씀이신가요? 2017년 3월 27일. 2017년. 예, 그러면 예담과 그때는 당시 예금과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충당했습니다. 그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그걸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이건 바로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J2BC 대부 업체의 회사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저는 이게 우회 증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있는 집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러자면 저는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은 충실하게 납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꼭 지도층이 아니어도 모든 국민이 법에서 정한 세금 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층일수록 또 상류층일수록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외국의 많은 재벌들이나 그 인기 스타들이 우리 상속세 좀 더 내야 되겠다. 우리 소득세 좀 더 내자. 이런 얘기들을 힘주어서 얘기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증여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또는 우회 증여로 의심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증여세 내는 것조차도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증여세를 자기가 받은 돈에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을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빌려주고 또 그걸 또 갚고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가. 또 실제로 장남의 세종시 전셋집 이혜훈 후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빌린 집에 좀 살으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를테면 사용료 내겠다고 계약까지 다 체결해요. 저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또 증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그 뭐 증여에 해당될 만한 돈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 의원님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를테면 고위공직을 담임하겠다고 했고 또 과거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고위공직자였지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데서 한참 눈높이에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 그 점에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J2BC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원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회사가 그 당시 망했으면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안 망했습니다. 이자 지급은 멈춰 있었지만 아니 사실상 망한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안 망했고 그다음에 그때 회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아닙니다. 의원님 좀 들어주십시오. 회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서약서를 썼어요. 요 일시적인 자금 경색만 좀 풀리면 그래서 투자를 더 하면 투자라는 게 돈을 더 빌려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금방 회복이 돼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뭐 일종의 속은 거죠.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습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그렇게 네. 소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건데 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그 문제의 대부 업체가 2017년 1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새 자녀가 도합 9천만 원의 회사채를 또 삽니다. 예, 그때 왜냐하면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거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 대응을 위해서 아들의 회사채를 상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는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아들이 법적 대응해야 될 것을 아버지가 대신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를테면 완전히
상환받을 수 없는 돈을 아버지가 회사채를 사가지고 그 돈으로 갚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회증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마 저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당시 말이 아니고 네. 아까도 그렇게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 네?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얘기하려는 취지는 그겁니다. 조금만 더 자금 경색을 풀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사업을 회복해서 이게 금방 된다.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겠다. 그 말을 믿고 빌려준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2017년 1년 내내 이자 상환을 못 받았는데 2018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회사채를 다시 매입하잖아요. 1년 동안 갚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기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지난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후보자의 동생, 배우자의 동생, 그러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시동생 아닙니까? 네. 시동생이 내가 잘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해라 해가지고 회사채를 사게 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선의까지를 베풀어야 됩니까? 아니, 선의는 아니고 특수관계가 있는 거죠, 그 회사와. 아닙니다. 전에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일을 몰랐고 배우자가 한 건데 배우자가 한 일인데 배우자가 자기 동생의 권유를 받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다 날린 사기를 당한 경우죠. 아니 자.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엇갈리고 또 어떤 것이 진인지 저도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장관급 최고위 이제 공직자들은 당연히 업무 역량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출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자질, 인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공공 마인드라든가 이타심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런 공감력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인은 존중하고 본인은 엄격하는 그 태도야말로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오늘 지적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있다. 법을 위반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대체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26억짜리 전셋집 살면서 그때 집 없는 소름 많이 겪고 있다고 이런 반복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도 예를 들어 지금도 전용 면적 18평에서 제가 3식구 살고 있거든요. 대출 더 받기 어려워서 제가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국회의원이 저만 이러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서울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열불이 나겠습니까? 물론 큰 전셋집, 비싼 전셋집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인턴 보좌진에게 그렇게 폭언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기본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 사람에게 그랬겠냐, 앞으로도 그랬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기선양자 전형도 아니 할아버지 잘 만나서 일단은 저녁에 자격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격을 얻지 못한 그 손자들, 대한민국 손자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런 정서의 미세한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와 규정, 법에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실지라도 정말 고위공직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 되려면은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이 청문회만 그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제가 부족한 거 송구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그 과거의 일들이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10년 전의 일이긴 네. 하지만 지금 제가 그 10년 전에 저와 많이 다릅니다.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무조직 개편 팀장을 맡아서 기획예산처 분리를 이제 대통령께 제가 2번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은 처음 보고할 때는 차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다른 부처와의 조정이 어려워진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2번째 대통령께 장관으로 얘기를 했어. 이제 오늘 청문회가 열린 상황인데, 결국 기획예산처를 분리한 취지가 뭐라 생각합니까? 왜 다시 분리를 했을까요?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경제부 안에 있을 때보다는 별도의 부처로 독립이 돼야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부처의 중앙부처의 옥상옥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네. 그다음 말씀하신 그런 기획 기능은 되게 취약해졌고, 네. 이걸 보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지난 이명박 그 정부 때도 그때 그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분리는 했지만 기능상 분리가 약했고, 아까 우리 어떤 최기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팅하는, 아젠다 세팅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경제 여건이 됐고, 그래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 전략실인가요? 네. 이제 만들죠. 네. 그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기재부에 있을 때 미래전략국은 아시죠? 기금 2개 관리하고 되게 네. 유명무실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네. 이제 실 단위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AI 대격변, 우리가 지금 회색 코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양극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 장려를 제일 갉아먹고 있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일이 미래 전략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매년 예산과 결산 과정을 1분 더 드리세요. 기존과 같이 이렇게 쫓아가고 준비하게 네. 급급하다 보면 또다시 이런 미래 전략 기능, 국가의 전략 기능에 대해서는 또 후순을 밀리고 네. 이럴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단위로 만드는데 실제 일은 없는, 성과는 없는 방향으로 또는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혹시 그렇게 안 갈 것이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 자신이 만약에 이 기회를 통과한다면 제가 그 미래 전략 세우는데 제일 관심이 많고, 실은 제가 KDI라는 국책연구소에 있을 때 2030 만드는 것부터 굉장히 관심 많게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온 네. 이유도 인구위기 그리고 연금위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국회로 오게 됐는데,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제 필생의 아젠다입니다. 아까 그 참고인 진술 관련해서 혹시 해명의 기회가 없었는데 짧게 네. 좀 해보시죠. 네, 아까 이제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인은 그 삭발 연락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삭발 강요도 당한 적이 없고, 삭발 자리에도 오지 않은 분인데, 저분이 남의 얘기를 전언하는 형식으로 사실과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삭발을 한 당사자는 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언론 인터뷰하시면서 공천과 연계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저는 단 한 번도 20년간 정치하면서 누구 공천을 제가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천은 당이 주는 것이 당협위원장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삭발에 참여했던 3명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왜 내 공을 이해운이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해운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 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자, 끝났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네. 삭발을 하긴 했네요. 삭발 장소도 있고 삭발 뭐 네, 강요 삭발식은 보니까. 했습니다. 네, 삭발식 했습니다. 그게 당협에서 한 거네요. 네, 네, 1월 17일 네. 1월 17일 잘 17일인 알겠습니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청렴하고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이 청문회를 계속 지금 진행시켜야 될지 말지 위원장은 심히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 청문회를 진짜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양당 간사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2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맞죠? 8시?